저는 올해로 53세가 된 정미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게 인생 승리자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얼마나 아픈 상처들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0년 전 제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댁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이 밝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1995년 저는 25 나이에 남편 김준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은행 창구 직원이었고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가족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정착한 집안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고 작은 시누이는 대학생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지는 저를 우리 똑똑한 며느리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셨어요. 특히 작은 시누이 영희와는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휴일이면 함께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3년 차, 저희는 아파트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급하게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시아버지는 부동산 금고에 보관해둔 거액의 계약금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했어요. 시아버지는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라며 말씀하셨고 각자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날 퇴근 후 곧장 집에 왔고 남편은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셨고 작은 시누이는 대학 MT에 갔다가 그날 아침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상황은 급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정리하던 중 옷더미 사이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표정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조차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그런 통장은 처음 본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평소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 친구들과 비싼 식사를 자주 한다는 것을 들먹이며 일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건 모두 결혼 전의 일이었고 결혼 후에는 검소하게 살았지만요. 저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돌려주고 조용히 집을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돈을 돌려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내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가장 아픈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누이 영희는 제게 언니가 그럴 줄 몰랐다며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리고 남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전 제가 살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이름까지 더럽혀진 채로요. 남편은 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너무 상처받은 나머지 모든 걸 포기한 채 동의했습니다. 단 제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끝까지 주장했어요. 이혼 후 저는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소문이 퍼져 퇴사를 해야 했고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부산에서의 첫 시작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저는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운이 좋게도 편의점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영어와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고는 자신의 여행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행 가이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가이드 일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저는 작은 여행 컨설팅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소여행이라는 이름의 작은 사무실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저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여행 플랜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해외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시장이 생각보다 컸고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은 점점 성장했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미소여행은 부산에서 가장 큰 여행 컨설팅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도 지점을 열었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상태였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밤에 홀로 있을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1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서울 지점을 방문하던 중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신우이 영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제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들에 대한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체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희가 서울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이제는 지친 모습이었어요. 영희는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청했고 저는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치매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 준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희 자신은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제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세월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영희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그녀가 과거의 기억들을 무작위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 이름을 부르며 미숙이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이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품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작은 금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펼쳐 제게 보여주었어요.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15일 오늘 영희가 찾아와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학을 가고 싶다며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돈은 부동산 계약금이라 줄 수 없었다. 영희는 울면서 돌아갔다. 2001년 4월 17일 금고의 돈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았다. 하지만 영희의 행동이 수상했다. 그 아이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2001년 4월 18일 영희가 돈을 가져갔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차마 그 아이를 추궁할 수 없었다. 그때 생각이 났다. 미숙이의 옷장에 통장을 숨기면 어떨까? 가족의 불명예를 막기 위해 미숙이를 희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미숙이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지만 영희는 내 딸이다. 용서해 주길, 미숙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안고 살아온 누명이 이렇게 간단히 벗겨질 수 있다니요. 시아버지가 직접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정말로 그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결국 몰래 돈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알게 되자 그는 차마 자신의 딸을 벌할 수 없어 제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그때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실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냥 모른 척했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요. 영희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은 어떻게 됐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학은 못 갔어요. 남자친구와 도망가서 그 돈으로 생활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떠났고 돈도 모두 가져갔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미 언니는 쫓겨났지.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영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언니,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갈래요?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언니를 뵙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의 일이 정말로 시어머니의 뜻이 아니었다면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영희와 함께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한때 당당하고 목소리 큰 여성이었던 그분은 이제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영희가 어머니, 누가 오셨어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 미숙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분의 눈에 갑자기 빛이 돌아왔어요. 미숙아, 정말 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분의 손은 차갑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숙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시아버지의 일기를 읽으셨거나 시아버지가 고백했을 거예요. 혹은 영희로부터 진실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더욱 꼭 잡으셨어요. 아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가 너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저는 시어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보세요. 저 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영희의 제안으로 저희는 옛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남편 준호가 살고 있었어요. 영희는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저를 반겼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곳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고 관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주름진 얼굴로 초라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수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준호 씨.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우리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영희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준호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나 아버지의 일기를 봤어. 그리고 영희로부터도 들었고 내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알게 됐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수가 네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은 서서히 무너졌어.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해지셨지. 영희도 결혼에 실패했고 나도 사업에 연달아 실패했어. 모두가 너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았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제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인생이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준호 씨, 저는 이미 그 일을 다 잊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제게 지난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일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준호와 영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런 성공을 이룰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제 회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제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이야기를 마치고 나올 때 준호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더 이상 미움도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슬프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항상 현명했지. 고마워, 미수가.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는 장례식에 저를 초대했고 저는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큰 시누이와 다른 친척들도 만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희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물건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작은 보석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수가,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것. 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것을 지켜만 봤던 것.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알았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어. 가족이 무너질까봐, 영희가 감옥에 갈까봐. 그래서 침묵했단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네가 없는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 각자의 죄책감과 비겁함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갔지. 특히 너의 남편, 준호는 너를 의심했던 것을 평생 후회했단다. 이 상자 안에는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가 있어. 결혼할 때 내게 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지. 이제라도 내게 돌려주고 싶구나. 진주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너의 삶이 앞으로도 빛나길 바란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네가 행복하길, 그리고 가끔 우리를 생각해 주길 바랄 뿐이란다.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지만 그 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저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지품 중 중요한 것들은 정리해뒀냐고 물었어요. 영희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고 했죠. 저는 제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맙다며 수락했어요. 주말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영희와 함께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생전에 물건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편지, 기념품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저는 특별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진 뒤에는 연필로 작게 행복했던 시절, 우리 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도 결국은 상황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결정에 순응하며 자신의 양심을 외면했던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었겠죠. 영희와 함께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점점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유학 대신 남자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고 영희는 홀로 남겨졌다고 했어요. 결국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영희는 이후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것이 그녀의 결혼 생활도 망쳤다는 거예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영희야, 이제 그만해. 우리 모두 젊었고 실수를 했어. 내가 한 일은 잘못됐지만 내 아버지가 선택한 해결책이 더 큰 문제였어.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결과를 살아왔잖아. 영희는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내가 언니라면 우리를 영원히 미워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변했는지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미워했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도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켰다는 걸 깨달았어.
만약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난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았을 거야. 미소 여행도 없었을 테고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여행한 곳들, 그 모든 경험들이 없었겠지. 영희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여성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그 사건에 대해서요.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더 초라해 보였어요. 영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준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수가,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넌 정말 우리를 용서한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준호 씨,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그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넌 항상 나보다 강했어. 널 의심했던 내가 정말 바보 같았지. 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살아왔을 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그날 저녁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준호와 영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주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자고요. 그들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것은 용서의 표시이자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와 같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소 여행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들은 인생 역전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고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영희가 제보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과거의 아픔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출연을 수락했어요. 촬영은 2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어요. 방송에서는 제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댁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는지를 다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어요. 제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치유였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하고 위로받았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했던 여성들에게서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방송 이후 미소 여행은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에 감동하다 여행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이름은 정현숙,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제 큰 시누이였어요. 미숙 씨,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현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저는 그녀를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눈가의 주름이 그녀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가 저에게 고백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정말 비겁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현숙은 그 이후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특히 방송을 보고 난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숙 씨,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살아왔을 뿐이에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미숙이는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며느리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멀어질 수 있었을까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저는 현숙에게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준호와 영희와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현숙 씨도 같이 하실래요? 현숙은 놀란 듯했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안도감이 보였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다음 주 우리 넷은 서울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돌아가자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사업 실패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현숙은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에 대해, 영희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미소 여행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을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수가,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줄 수 있어. 아버지의 일기장도 있고 우리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법적인 절차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때로는 정의보다 화해가,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주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가 경험했던 최악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화해와 용서.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제가 겪은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배운 것들,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저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평소처럼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영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또한 영희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싱글맘들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큰 시누이 현숙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입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과 용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1년 후 저는 미소 여행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여행사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에 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2의 인생 여행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이혼, 은퇴, 큰 실패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2년 후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이에요. 억울한 누명에서 인생 역전까지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인생의 고비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책 출간 기념 사인회에는 준호와 영희 그리고 현숙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응원했고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게 연결해 준 것 같았습니다. 사인회를 마치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할래요? 준호 오빠의 새 아내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미숙이라면 아마도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좋아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준호의 새 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의 새 아내 수지는 밝고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와 수진의 계획, 영희의 카페 확장 소식, 그리고 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준호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수가, 네가 우리를 용서해준 것에 정말 감사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과거의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씨,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용서함으로써 저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2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도시에서 홀로 별을 바라보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3년 후 저는 미소 여행을 더욱 확장하여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여행사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에 선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었어요. 특히 제2의 인생 여행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도 지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할애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각 지점에서는 미소 토크라는 모임을 열어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할 때면 항상 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